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후에 어린아들 고종이 임금이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감히 조선에서 흥선대원군의 눈밖에 나서는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흥선대원군이 아직 대원군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잡기 전에는 흥선대원군은 그리 이 나라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왕족이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젊었을 때 한양의 유명한 기생 춘홍이에게 빠져서 자주 기방에 다녔습니다. 왕족이 기방에 자꾸 출입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을 욕했지만 그의 집안 내력으로 인해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방에 찾은 흥선대원군은 춘홍이를 찾았습니다. 춘홍아, 내가 오늘도 왔다. 내 하루도 너의 얼굴을 안 보면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빨리 나와서 서방님을 맞아라. 그러자 춘홍이 문을 열고 나와서 흥선대원군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군요. 물론 저 또한 나으리를 자주 뵈니 너무 기쁩니다. 빨리 방으로 드시지요. 제가 술상을 봐오라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구나. 답답하게 방보다는 정자에서 한잔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로 술상을 가지고 오라 시키거라. 그래서 둘은 기방에서 가장 높은 정자 텀마루에 앉아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왕족이란 자가 대낮부터 기생을 끼고 술을 먹지. 저러니 이 나라가 썩은 것 아니야. 우리 같은 하찮은 백성들은 죽도록 일만 하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의 금군의 별장이던 이장염이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염은 천천히 흥선대원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잡것이 있느냐? 지금 왕족이라는 자가 하는 짓이 어찌 시정잡배 남봉꾼이 하는 짓을 하느냐? 내 익히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나라의 전하의 혈족이면 더더욱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터인데 어찌 전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냐? 흥선대원군은 어이없게 뺨을 맞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통하던 이장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장염이 가버리자 흥선대원군은 부어있는 자신의 뺨을 만지며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 후에 흥선대원군은 안성 청룡산에 있는 부친 남연군의 묘소를 성묘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헌데 가는 도중에 한 스님이 흥선대원군의 일행의 길을 막고 누워서 좀처럼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일어나라고. 스님 이보시오. 어서 일어나라니까. 지금 누구 행차를 막는 거야. 머슴들은 소리치며 일어나라고 말하였지만 스님은 일어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으리 어쩝니까? 웬 스님이 앞을 막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요. 뭐라 그게 정말인가? 스님이라 흥선대원군은 앞으로 나아가 스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통 스님이 아닌 듯하였습니다. 이 스님을 기이하게 여긴 흥선대원군은 스님에게 정중히 청하여 일어나게 하였고 곧 스님을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우리 일단 앉아서 목이나 좀 축이고 이야기나 좀 나눠봅시다. 해도 뉘엿뉘엿지고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기 딱 좋은 날이군요.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것 같소이다. 흥선대원군은 스님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스님은 풍수지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소이다. 마침 제 부친의 산소를 이장하는 일로 길을 나섰던 것인데 이리 스님을 만나게 되다니 내일 나와 함께 부친의 산소로 같이 가주시지 않겠소? 그러시지요. 내일 딱히 할 일도 없는데 함께 가지요. 이튿날 두 사람은 머슴들과 같이 남연군의 묘소로 향하였고 남연군의 묘소와 주변을 살펴본 스님은 합장하며 말하였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안 좋구나 안 좋아. 후세를 망치는 묘자리야. 아니 스님, 내 부친의 묘소가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소승이 봐둔 자리가 있사오니 따라와 주시지요. 잘만 하면 왕이 나올 자리이니 만족하실 것이옵니다. 아니 그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제게 말해 주십시오.
스님은 흥선대원군을 힐끗 보았습니다. 덕산의 가야동이라는 곳입니다. 저와 같이 가시지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덕산 가야동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보니 산 중턱에 낡은 절이 하나 있는데 스님은 절 법당 뒤에 한 곳을 가리키며 이장할 날짜를 정해주고 그날 만나자고 흥선대원군에게 말하였습니다. 약속한 날 흥선대원군이 관을 운반해 가니 스님은 절의 법당을 불질러 태우고 닷할 때까지 기다리고 땅을 파고 그곳에 이장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산신에게 제사를 올린 후 스님이 가리킨 자리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곳에서 오래 살고 있던 돌쇠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산에는 왕기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묘를 쓰게 되면 반역죄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다 묘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자 스님이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 묘의 주인은 왕족이신 남현군의 묘소이시니 크게 상관이 없을 터 그리 알고 물러가십시오. 스님의 말에 돌쇠는 머리를 긁으며 자리를 떠났고 흥선대원군은 자기를 도와준 스님에게 감사해 하였습니다. 스님에게 내 큰 신세를 졌습니다. 왜 스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훗날 때가 되시면 소승을 한번 불러주시지요. 네, 잘 알겠소이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때 스님을 부르겠소. 허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구려. 예, 그럼 소승은 물러나 보겠습니다. 그리 말하고 스님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러서 때는 1852년 드디어 고종이 태어났고 1863년에 이하응 흥선대원군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날개를 펼칠 수 있다. 그리 말하고 예전에 자신의 뺨을 때린 이장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이 장군 또 전처럼 내 뺨을 때려보게나. 대원군께서 전처럼 기방에서처럼 행동한다면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이장념을 바로 왕의경호를 맡는 금의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또 사람들을 시켜 그때 스님을 모셔오라 했고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이장했던 남현군의 묘역을 크게 넓히고 각종 성물도 세우고 근처에 보덕사라는 절까지 지어서 남현군의 명복을 빌고 시설도 사치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떠나지 마시고 제 곁에 오래 머무르며 저의 눈과기가 되어 주십시오. 흥선대원군은 이미 스님의 말이라면 하늘이 까맣다 해도 믿게 될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소승은 대원군의 뜻이 그러하시니 한동안 곁에서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스님 덕분에 내 이 자리에 올랐소. 아, 그리고 스님 지난날의 고마움을 내 아직도 갚지 못하였는데 내 스님의 소원 하나는 꼭 들어드리리다. 혹여 이루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뭐든 말해보시오. 내 힘 닿는 데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가야산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인쇄에 출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흥선대원군은 스님의 소원이 너무 조촐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스님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라니 무슨 뜻깊은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스님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처럼 머리를 깎고 불생에 입문한 자들, 즉 소승 같은 자들은 팔만대장경을 전부 읽어보는 게 정말 큰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원군께서는 부디 소승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스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 잘 알겠소이다. 스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마음 쓰지 마시구려. 그러자 스님은 연신 고마움을 표했고 그 뒤에 대원군의 명령으로 팔만대장경을 인쇄에 찍어내게 하니 자연스럽게 대장경을 보관하던 건물 안은 완전히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 이제 나도 좋은 땡중 노릇도 끝이다. 스님은 대장경이 인쇄 작업으로 인해 텅 비게 된 건물로 들어가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 파내니 안에 스님이 그토록 찾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대장경을 쌓을 때 땅속에 묻어두었던 보물 해인이었습니다. 스님은 해인을 꺼내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스님은 본래 해인사의 보물인 해인을 훔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접근도 쉽지 않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흥선대원군에게 접근한 뒤 그를 이용해서 혜인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의 계획이 성공하고 혜인사의 보물 혜인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원래 이 혜인이 혜인사에 잘 모셔 있을 때는 건물에 새가 배설물로 더럽히는 일도 없었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허나 혜인이 없어진 후로는 그런 영험함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대원군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뭐라 땡중이 목적이 다른 것에 있었구나. 당장 땡중을 잡아들여라. 대원군은 부하들을 시켜서 스님을 찾아오게 하였지만 끝내 스님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혜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젊었을 때 2명의 사내를 만났지만 한 명은 충신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칠복이라고 하는 성격이 대범하고 활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먼 곳에 있는 친척 집에 볼 일이 있어 전날 저녁 동네 앞 개울에서 잡은 생선 한 마리를 들고 첫 새벽에 일찌감치 길을 떠났습니다. 아직 채 박지 않은 이른 아침에 어느 산고개를 혼자서 터벅터벅 넘어가고 있는데 길 옆에서 무엇인가 푸드덕푸드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칠복이는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소리 나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커다란 꿩 한 마리가 걸려서 푸드덕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 횡재란 말이냐? 칠복이는 바로 그물에서 꿩을 떼어가진 후 대신 들고 가던 생선을 그물에 다 걸쳐 놓았습니다. 꿩 대신 생선이라도 그물 주인이 가지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꿩을 들고 간 후 조금 있다가 날이 다 밝자 그물 주인이 무엇이 걸렸나 하고 그물을 쳐놓은 산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니 이상하게도 걸리라는 새는 안 걸리고 난데없이 산속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생선 한 마리가 비늘을 번뜩이며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새 잡는 그물에 생선이 걸리니 그물 주인은 놀라면서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깨비의 장난이 아닌가 하며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그만 무엇이 금방 뒤통수를 내리누르는 것 같아 혼겁을 해서 한 걸음의 마을로 곤두박질을 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큰일 났다 도깨비가 나왔다 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떠들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괴상한 일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무서운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면서 서로들 수근수근 대며 의논이 분분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동네에 무슨 큰 병고가 일어날 흉한 징조라고 의견이 일치되어 건넌 마을 무당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무당은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산신령님에게 여쭈어 본다고 달랑달랑 방울을 흔들면서 울긋불긋한 조그만 부채를 향해 한참 동안 무엇인가 중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선은 산신령님의 변신인데 요새 산신령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만 노하여 동네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하며 빨리 무슨 변고가 생기기 전에 속히 생선을 모셔놓고 정성껏 치성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더욱 겁이 나서 어서 빨리 치성을 드려야겠네 하고 무당에게 값은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어서 생선을 모시고 치성을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산신령의 화를 풀어 동네의 큰 화를 면회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물을 쳤던 자리에 부랴부랴 조그만 당집을 짓고 그 안에 생선을 모셔놓고 온갖 재물과 음식을 갖춰 차려놓은 후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치성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무당은 앞에 엎드려서 푸념을 외우고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주위에 옹기종기 둘러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먼 친척집에 갔던 칠복이가 돌아오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벼랑간 난데없는 당집이 생기고 동네 사람들 여럿이 모여서 치성을 지내는 것을 보자 칠복이는 수상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왜 여기서 치성을 드리시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여기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칠복이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라고 모셔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은 전날 자기가 동네 앞 개울에서 잡아가지고 오다가 꿩과 바꾼 생선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칠복이는 다짜고짜 당집 안으로 들어가 모셔놓았던 생선을 덥석 집어가지고 나오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터이니 이런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더러 모닥불을 놓아달라고 하고는 그 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맛있게 뜯어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산신령님을 먹다니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눈이 휘둥그레져 칠복이를 나무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동네 사람들의 아우성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칠복이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산신령님을 먹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왕 차려놓은 음식은 함께 먹읍시다. 나는 칠복이라고 하는 귀신 잡아먹기로 유명한 사람이 올시다. 일단 한번 저를 믿어보십시오. 하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칠복이가 탐탁지 않았지만 별수가 있나 우선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동네에는 아무런 변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칠복이는 귀신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떠들썩하게 나게 되어 인근에서 귀신 잡아먹는 칠복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시골 부잣집에 갑자기 귀신의 장난이 생겼는데 밤이면 집 뒤뜰 오래된 나무 속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별별 장난을 다 하고 나중에는 부잣집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호령을 하는 등 폐단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주인은 칠복이를 데려다가 이 귀신을 잡기로 하고 머슴을 보내어 칠복이에게 청하였습니다. 부잣집 주인의 청을 받고 보니 칠복이는 난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날 소문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세세히 이야기해주고 자기는 도저히 귀신을 잡을 재간이 없다고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이 말을 전혀 고지 듣지 않고 칠복이가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너무 사양 마십시오. 그다지 멀지도 않은 곳이오. 또 귀신만 잡아주신다면 저희 주인께서도 사례를 많이 할 터이니 제발 어서 가서 귀신을 잡아주십시오. 만일 정 안 가신다면 억지로라도 모셔가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말 잡아 끌고라도 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머슴의 표정을 본 칠복이는 어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변명을 해보았으나 부잣집 머슴의 계속되는 호령에 결국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잣집 주인을 비롯하여 온 집안이 모두 나와 칠복이를 맞이하면서 대접을 극진히하고 제발 귀신을 꼭 잡아달라고 천번만번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성격이 대범한 칠복이는 에라, 이왕 온 거 어찌하겠느냐? 어떻게든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한번 뭐라도 해보자. 하며 마음을 대담하게 먹고 걱정 말라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는 차린 음식을 우선 배가 불룩하도록 먹었습니다. 그 후 귀신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고 엎드려 있고 부잣집 주인은 칠복이를 안내하여 집 뒤뜰 우중충한 오래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 귀신이 하는 짓을 잘 보아두었다가 내일 저녁은 꼭 귀신을 잡아달라고 신신 부탁을 하였습니다. 넓은 뒤뜰 담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니 우거졌고 그 한편 구석에 몇백 년이나 묵은 나무가 그야말로 귀신같이 우뚝 서서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오고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한데 칠복이는 애써 마음을 차분히 먹고 귀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과연 캄캄한 나무에서 뚝딱뚝딱 괴상한 소리가 나며 파란 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그만 머리카락이 하늘로 곤두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대담하게 맘을 먹으려고 해도 당연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신히 참아가면서 동정을 살피고 있으려니까 파란 불이 두어 번 나무둘레를 빙빙 돌아다니다가 벼랑간 딱 하고 벼락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곧 무서운 소리로 호령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무지한 놈이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내 명령을 시행치 않느냐? 만일 끝끝내 내 앞에 네 딸을 갖다 바치지 아니하면 너희 온 집안 식구가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는 다시 파란 불이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칠복이는 귀신이 곧장 자기에게로 달려들지는 않는가 싶어서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이윽고 귀신은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오늘은 한번 용서해 주지만 내일 밤에도 끝끝내 내 말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이다. 내 말 명심하거라. 하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는 이내 소리도 불도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숨을 돌려 사랑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꼭꼭 닫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귀신을 잡아낼 일이 난처해서 밤새도록 한잠도 못 이루고 긴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새우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잣집 주인이 칠복이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어젯밤 구경을 하셨으니까 오늘 밤에는 꼭 귀신을 잡아주십시오. 날마다 밤중이면 언제나 야단이니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을 모두 살려주시는 셈치고 오늘 밤엔 꼭 귀신을 잡아주십시오. 살해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고 다시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칠복이는 할 수 없이 겉으로는 내내 하고 있었으나 속으로 오늘은 낮 동안에 도망을 가야겠다고 잔뜩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조반상이 나오고 뒤로 머슴 하나가 큰 접시에 생선 졸인 것을 담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선이 전날 자기가 잡아가지고 가다가 꿩과 바꾸어 놓아서 귀신 소동을 일으켰던 생선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칠복이는 생선을 받아 놓으면서 이놈이 귀신 노릇하던 놈이구나. 이놈 잘 만났구나. 내 앞에 겁도 없이 스스로 나타나다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머슴이 웬일인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칠복이 앞에 넙죽 엎드리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칠복이는 옳지. 이놈이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놈이로구나. 뭔가 방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언성을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 목숨을 살려줄 것이니 모든 일들을 다 말하여라. 하나라도 빠뜨리는 날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서 말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누구 앞이라고 감히 속이겠습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사오니 널리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귀신 노름을 하게 된 내력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머슴은 원래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마을에 어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서 나이 어렸을 적부터 이 부잣집에 들어와서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머슴으로 들어올 적에 품삯을 받기로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일을 잘하면 그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들기로 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 해 더 날짜를 늘려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 집에서 머슴을 산 지 10년이 넘고 딸도 나이가 찼건만 영 결혼을 시켜줄 생각을 안 할 뿐 아니라 요즘은 도리어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머슴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슴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궁리궁리하던 끝에 그와 같이 귀신 노름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귀신 잡으러 온 손님이 전날 밤 귀신과 맞서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며 기백을 엿보려고 일부러 생선 졸인 것을 들고 나왔다가 칠복이가 생선을 보고 한 말을 도둑이 제발 절인다는 격으로 자기 보고 이야기한 줄 알고 질겁을 해서 그렇게 스스로 실토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머슴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보니 칠복이는 주인의 행동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슴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어떻게 하면 정신을 들게 하고 젊은 머슴의 소원을 이루어줄까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곧 주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귀신을 잡긴 잡겠으나 내 말대로 해야 귀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돈이나 많이 달라는 줄 알고 네, 수고비는 달라시는 대로 얼마든지 드리겠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귀신만 잡아주신다면 제가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제물로 바치라는 당신의 딸은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인데 아직 임자에게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을 하는 것이니 딸을 오늘 중으로 이 집 머슴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 곧 귀신의 장난을 없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귀신한테 끝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슴과의 약속은 자기와 머슴 외에는 감쪽같이 아직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벌써 그런 내막까지 두루 알고 있는 것을 보니 과연 명인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곧 분부대로 하겠사오니 제발 귀신만 잡아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날로 갑작스레 잔치를 차려서 딸을 머슴에게 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이것을 보고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머슴은 너무 기뻐서 칠복이에게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국 칠복이의 대담함과 현명함이 부잣집 집안은 물론 머슴까지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부터 이 부잣집에는 다시 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 잡는 칠복이의 소문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칠복이처럼 대학에 하나하나씩 차근히 풀어가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일 잘하고 마음씨 고운 데다 용모마저 남달리 예쁜 처녀 꽃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가 그렇게 남달리 출중하다 보니 그를 욕심내는 총각 또한 많아 그의 집에는 매일과 같이 총각들이 문턱에 불이 일 지경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꽃분이는 아버지와 약조한 후 날을 정하고 자기를 마음에 둔 총각들에게 자기 집으로 청혼을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그날이 오자 총각 셋이나 꽃분이 집으로 일시에 달려왔습니다. 그래, 오늘아 고생들 많았네. 나의 딸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들은 모두 나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인가? 꽃분이의 아버지의 물음에 새 총각은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머리를 조아리며 네 그거야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네. 어서 나의 딸을 만나보도록 가보세. 그 말에 새 총각은 서로 뒤질세라 꽃분이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쁘게 곱게 하고 방글방글 웃으며 상냥하고 친절하게 맞아주리라 생각했던 꽃분이가 뜻밖에도 자리에 누워 가슴이 짜릿짜릿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게나. 이게 내 딸이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처럼 날바람을 일구며 희락락 일하던 나의 딸이 어제 아침 일밭으로 나가다가 불행히도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네. 아마 다리를 평생 못 쓸 수도 있다고 하는구만. 아니 어르신, 이게 정말이십니까? 그래, 내가 무슨 노망이 들어 거짓말을 하겠나. 지금 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네. 꽃분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누워있는 꽃분이를 보던 첫 번째 총각은 낯색이 대뜸 변해졌습니다. 참 안 된 일이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얼른 가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총각이 이렇게 떠듬거리며 말하고 일어나자 두 번째 총각도 저 역시 일이 있어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총각 칠복이만은 꽃분이에게로 다가가더니 낭자, 너무 상심하지 마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느님인들 어찌 죄 없는 그대를 종신불구로 만들겠소. 나는 여전히 그대를 사랑하오. 그 말에 꽃분이는 간신히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실없는 소리 그만두세요. 온 동네 처녀들 다 마다하고 저 같은 불구와 한평생을 지내다니요. 어서 다른 데로 가보세요. 어서요. 꽃분이는 더 말을 말라는 듯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꽃분이의 얼굴을 뚫어지듯 쳐다보면서 결연히 말했습니다. 낭자, 그런 말 다신 마시오. 그대가 다리 불구가 된다 해도 나의 성한 다리가 있지 않소. 그대의 마음 불구가 아니니 나의 청혼을 받아주시오. 불같이 뜨거운 진정만 있다면 어찌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한평생을 지내지 못하겠소. 다시는 나에게 가라는 말 하지 마시오. 칠복이가 진정을 쏟아놓자 꽃분이는 그만 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칠복이의 드넓은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 바람에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몹시 상했다던 불구자 꽃분이가 갑자기 일어나 자기한테 안겼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꽃분이의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놀라지 말게나. 실은 나의 딸은 달이 불구가 되지 않았네. 그 말에 칠복이는 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당연히 칠복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꽃분이의 아버지는 허허웃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오늘 일은 나의 딸이 내놓은 연극이었네. 내 연극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네. 숱한 청혼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진심인가를 가려내기 위해 꾸몄단 말일세. 일부러 속나고 한 것은 아니니 자네가 이해 좀 해주게.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린 칠복이는 감개무량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연모해왔던 꽃분이를 드디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꽃분이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 한평생을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결국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은 칠복이의 진심이 통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다급하게 도망간 두 총각은 아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고을에 배씨성을 가진 향리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배좌수, 배좌수하고 불렀습니다. 이 배좌수가 늦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더니 늙음하게 잘생긴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만 오면 그저 아들을 들여다보며 어르고 노는 게 낙 중에 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에는 반드시 굳은 일이 따르는 법인지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배울 무렵 아이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눈물로 치상을 하고 나니 아이 키울 일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마을 과부를 후처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생긴 것은 반듯하지만 참 욕심 많고 이기적인 나쁜 여자였습니다. 이 과부가 아이한테는 계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들어와서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아이만 들여다보고 산단 말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부터 찾고 향청에 나갔다 들어와도 아이부터 찾고 그저 밤낮 아이만 끼고 살지 저한테는 곁눈질 한 번 안 주거든 말입니다. 계모의 사람됨이 본래 모질고 사나운 데다가 이런 푸대접을 받고 보니 그만 눈이 뒤집힐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아이를 안고 집 우물에 가서 아이를 물에다 빠뜨렸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염라대왕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저승사자에게 시켰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저승사자가 죽기 전에 데려왔습니다. 배좌수가 향청에서 돌아와 보니 아이가 우물에 빠졌는 겁니다.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늙음하게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인데. 그래서 우물을 뒤졌지만 우물이 깊어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도 있지만은 이제 겨우 말을 배워 아버지 아버지 하며 재롱을 부리던 어린 것을 잃고 나니 참 가슴이 찢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배좌수는 아들의 시체는 없지만 옷가지를 뒷마당에 고이고이 묻어주고 그곳에 아이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옥황상제가 아이를 가엾게 보며 내가 너한테 긴 수명을 주었는데 어찌 저 탐욕한 여자 때문에 여기로 온 게냐? 널 다시 환생해서 보낼 테니 잘 살아라. 하고 개구리로 환생을 시켜서 이승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못 견딘 배좌수는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 가서 산 사람 대하듯이 쓰다듬고 말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배좌수가 아들의 무덤에 갔더니 조그마한 개구리 한 마리가 무덤에서 뛰어나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 저 아이가 죽어서도 아비를 못 잊어 개구리로 환생했나 보다 생각하고서 그 개구리를 데려다 방 안에 두고 키웠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개구리의 탈을 썼지만은 아들의 넋이 깃든 영물이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끼니 때만 되면 맛있는 음식을 갖다 먹이고 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이렇게 산 아들 키우듯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개구리도 아버지, 아버지, 저하고 놀아주세요. 하면서 잘 따르고 재롱도 부리고 하는 것입니다. 배좌수가 개구리에게 푹 빠져서 날마다 개구리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계모는 또 심술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개구리를 글쎄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참 모질고도 모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계모는 남편이 돌아오니 개구리를 개가 밟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애꿎은 개만 화풀이를 당했지 않겠습니까? 배좌수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겨 개구리가 먹은 양식을 아예 무덤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다시 옥황상제에게 온 개구리를 보며 너는 아직 여기에 올 처지가 아닌데 또 온 것이냐? 이번에는 불로 환생해서 수명대로 살아라. 며칠 있으니까 무덤에서 파란 달개비 풀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금세 쑥쑥 자라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부딪히면서 가느다란 소리로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고 부르지 뭡니까? 아들의 넋이 머무를 데가 없으니 저 달개비 풀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좌수는 그 달개비 풀을 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날마다 집에만 오면 뒷마당에 가서 달개비 풀을 쓰다듬고 말을 하며 사나들 대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달개비 풀도 바람에 잎을 스치면서 아버지, 저와 놀아주세요. 하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좌수가 달개비 풀에 푹 빠져 있으니까 계모가 또 심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뒷마당에 소를 몰고 가서 달개비 풀을 소에게 먹여버렸습니다. 배좌수가 돌아와 보니 달개비 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거든 말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소가 뜯어 먹어버렸다고 한단 말입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달개비 풀을 먹은 소가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얼마 안 있어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온몸에 번쩍번쩍 황금빛이 도는 금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배좌수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아들의 넋이 깃든 달개비 풀이 소의 뱃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송아지가 되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반갑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아들인 양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잘 때도 함께 자면서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계모가 또 심술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달려들지 뭐겠습니까? 금송아지가 그걸 보고 얼른 달아났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살 수 없어요. 하고 슬피 울면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서울에서는 임금이 태평종이라는 금종을 얻어서 종로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종을 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고 방을 내걸었습니다. 무게가 1000근이 넘는 금종이라 여간 힘이 세어서는 못 치는 종이지 않겠습니까? 그 종을 치면 온 나라가 태평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종을 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다 와서 종을 쳐봐도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로에 금송아지가 나타나서 뒷발로 종을 댕댕하고 치는데 그 소리가 참 맑고 그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나가보니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금빛이 도는 송아지가 종을 치고 있거든 말입니다. 예사로 상서로운 짐승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 송아지를 대궐에 데려다가 어린 딸에게 줬습니다. 임금의 딸은 새로 외양간을 지어 금송아지를 넣어두고 날마다 정성을 다해 잘 보살폈습니다. 그럭저럭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금송아지가 금종을 친 덕분인지 그동안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게 됐습니다. 모두가 태평스럽게 살아도 단 한 사람, 날마다 눈물로 날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을 잃은 배좌수지 않겠습니까? 금송아진들 어찌 제 아버지를 잊었겠습니까? 그렇게 몇 해가 지나서 금송아지가 처음부터 사람으로 자랐다면 나이 17살은 먹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금의 딸도 자라서 나이 17살쯤 되었는데 하루는 임금의 딸이 금송아지에게 여물을 주려고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는 없고 송아지 허물만 외양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여기저기 살피다 보니 외양간 뒤에서 인물이 훤한 총각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채 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공주님. 나는 본래 아무 고을패 좌수의 아들인데 팔자 기구하여 죽은 목숨이 되었다가 옥황상제의 은혜를 입어 미물의 탈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나와 공주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하고 그동안 겪은 일을 다 털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힌 사연이거든 말입니다. 임금에게 이 일을 알리니 임금도 놀라워하며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총각은 그 뒤의 과거를 보아 암행어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사는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계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옥에 가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계모가 죽어서 옥황상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각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뻔한 이야기이지만 잘못을 하면 꼭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승에서 죄값을 받지 못하면 저승에서 더 끔찍한 벌을 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